기사 환국의 배경엔 장옥정을 향한 숙종의 지극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장차 왕위를 물려줄 왕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자신의 사생활을 정치의 소용돌이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은 것이다. 사실 숙종의 환국 정치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기사 환국 5년 후 살아남은 서인들은 재집권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 승부수란 미인계였다. 장옥정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인들의 방식을 되풀이한 것으로 무소리 출신의 최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기리다가 숙종의 눈에 든 최씨는 승은을 입는 데 성공하였고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는다. 1661년 현종 3년 8월 15일 경희궁에서 태어나 1667년 6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된 숙종은 재위기간 내내 자연재해와 기근 그리고 예속 논쟁에 시달리는 아버지 현종의 모습을 가슴에 새긴 채 1674년 왕위에 올랐다. 15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숙종은 현종이 즉위할 때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이번에는 자의 대비가 현종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예속 논쟁이었다. 1차 예속 논쟁 당시 현종은 송시열의 손을 들어 1년간 상복을 입도록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그의 재위 내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즉위 마지막 해에는 자의 대비가 인선왕후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예속 논쟁이 벌어졌다. 2차 예속 논쟁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예속 논쟁이 임금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현종은 송시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송시열이 영수로 있는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을 교체하던 중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여전히 서인의 세력은 남인을 압도할 정도로 컸고 숙종이 즉위하자마자 송시열계 서인들은 다시 복상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송시열의 명예를 회복해 실권을 다시 장악하는 일이 목표였던 서인들은 효종과 현종을 다루었던 방식으로 소년국왕 숙종을 압박했다. 먼저 성균관 유생들이 나서 덕을 쌓은 유학의 종주 송시열을 군주의 정성스러운 예절로 다시 모셔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숙종에게 올렸다. 숙종은 예속 논쟁과 관련해 현종이 서인들에게 내린 처벌을 무효화하고 송시열을 불렀으나 그는 이미 한양을 떠난 후였다. 숙종은 현종의 능비문을 지을 것을 부탁하며 재차 송시열을 불렀다. 하지만 송시열은 죄인을 자청하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련하게 어린 국왕을 조련했다. 이제 막 즉위한 15의 임금과 3명의 임금을 모시는 동안 권력이 놓친 적이 없었던 68 신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었다. 하지만 송시열은 숙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숙종은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려온 인조와 효종 그리고 무기력했던 현종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남자였다. 송시열의 거절이 도를 넘자 숙종은 김만기를 호위 대장으로 삼은 후 송시열의 벼슬을 강등하고 송시열의 편을 들었던 예조의 주요 관료들을 귀양보냈다. 또한 외삼촌 김석주에게 현종의 비문을 짓게 한 후 송시열의 제자 이단하에게 현종의 행장을 짓게 했다. 이때 이단하가 예송 부분에 있어 현종이 서인에게 죄를 물은 것을 모호하게 기록하자 숙종은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문구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단하가 송시열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그를 파직하며 말했다.
그는 스승이 있는 것을 알 뿐 임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후 경기도 유생 이필익이 송시열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리며 송시열의 예론을 비판한 곽세곤을 내치라는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도리어 이필익을 유배 보낸다. 숙종 1년 1월 13일 숙종은 마침내 송시열을 유배 보낸다. 15세 어린 임금 숙종이 인조도 효종도 현종도 어려워했던 서인의 영수에게 군주 기만의 죄를 물어 벌을 내린 것이다. 숙종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었다. 원자에서 세자를 거쳐 임금이 된 그는 정통성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전혀 없었고 왕실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다. 하나뿐인 아들 숙종을 지극히 사랑했던 현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 서인이 장악한 조정의 실권을 남인에게 넘긴다. 이는 재위 기간 내내 천재지변과 기근 그리고 서인에게 시달리기만 했던 힘없는 현종이 숙종에게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 또한 당적으로는 서인이었지만 아들이 우선이었던 명성황후는 숙종을 위해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했고 그녀의 남동생 김석주 역시 서인이었지만 당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인과 손을 잡았다. 김석주는 임금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조정을 장악했고 숙종은 가족의 강한 보호와 사랑 속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왕권을 행사한다. 숙종 즉위 직후 조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의정 허목과 대사원 윤휴였다. 남인이었던 이들은 숙종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만큼 숙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숙종은 이해력이 뛰어났고 학문적 성취도 빨랐으며 무엇보다 임금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했다. 그는 북벌과 화친을 떠나서 청나라의 정세와 강희제에게도 관심이 많았다. 숙종이 즉위했을 무렵 강희제와 청나라는 3번의 난으로 인해 위태로웠다. 위기에 놓인 청을 지켜보면서 숙종은 할아버지 효종의 꿈이자 조선의 오랜 수건인 북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숙종이 남인과 손을 잡고 조정을 이끌어 나갔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정권을 잡은 남인은 숙종 즉위 초부터 북벌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희제가 6년이 넘게 이어진 3번의 난을 평정하고 청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자 숙종은 북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3번의 난이 청나라의 승리로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조정의 주요 세력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꾼다. 이른바 경신환국이다. 경신환국의 진짜 이유는 북벌의 포기였지만 숙종은 절묘한 계획을 세워 남인을 일시에 제거한다. 숙종은 남인의 영수이자 당대의 실세였던 영의정 허적에게 최고의 영예인 괴장과 시효를 내린다. 이를 축하하는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는데 이 연회에 궁중에서 쓰는 유학이 동원되었다. 숙종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학을 가져간 허적에게 군주 기만의 죄를 물었고 이어서 삼복 사건이 터지면서 이에 연루된 남인들 100명 이상이 사사되거나 유배를 간다. 삼복은 인조와 인열왕후의 셋째 아들로 효종의 동생인 임평대군의 세 아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을 일컬는 말로 이들은 당시 자식이 없던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왕위를 계승할 가장 강력한 후계자였다. 이를 계기로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은 세상을 떠나고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된다. 사실 이 무렵의 숙종은 남인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남인 중에도 인재가 있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운영할 만큼의 세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반면 서인들은 임금도 사대부로 여기며 기만하기는 했지만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뛰어났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숙종은 3번의 난이 청의 승리로 끝나자 과감하게 정권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꿨다. 제2차 예속 논쟁 때 유배에 처해졌던 서인 김수항이 영의정에 제수되어 조정에 돌아왔고 숙종의 장인 김만기와 숙종의 외삼촌 김석주가 주축이 되어 남인들을 숙청하는 작업에 앞장섰다. 남인의 영수 역할을 했던 윤효 역시 이때 사사되었다. 삼복사건을 계획한 이는 숙종의 외삼촌인 김석주였다. 서인이었지만 필요에 따라 당파에 구애받지 않으며 과감한 결단력과 치밀한 정치 공작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김석주의 정치 스타일은 젊은 숙종을 매료시켰다. 김석주 덕분에 경신 한국은 임금이 남인에게 주었던 권력을 다시 빼앗아 서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정은 순식간에 서인이 장악했다. 아니, 숙종이 자신의 뜻대로 조정을 서인들이 장악시키게 만들었다. 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석주가 이토록 당파가 아닌 숙종만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이유는 그가 숙종의 외삼촌이기 때문이다. 김석주를 비롯해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는 서인 출신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파가 아닌 숙종이었다. 명성황후와 김석주는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과 그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외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숙종의 곁을 지켰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충성이었다. 이처럼 어머니와 외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성장한 숙종은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 숙종의 자존감은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숙종의 즉위와 함께 조정에서 실각했던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숙종에 의해 유배를 갔던 송시열이 조정으로 금이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숙종 6년 1980년 20살이 된 숙종과 75을 바라보는 송시열은 궁에서 다시 만난다. 송시열은 숙종에게 청했다. 성상께서 춘궁에 계실 적에 잠깐 입시하였는데 그 뒤 오랫동안 천안을 뵙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임금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말은 무례였지만 숙종은 허락하며 답했다. 춘궁에 있을 적에 한두 차례 경을 보았는데 지금 경의 수염과 머리가 이미 쇠잔하여 희었구나.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던 숙종은 선왕의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해주기도 했다. 이는 경신 환국 직후에 진행되었는데 냉혹하게 남인을 숙청한 것과는 달리 과거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다. 숙종과 정비 사이에서 태어난 종친은 모두 대군 및 공주라 칭하는 것이 옳다며 신덕왕후의 두 아들 이방번과 이방석을 대군으로 추증하였다. 이듬해에는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었으나 변변한 묘호조차 없던 이방과의 묘호가 정종으로 정해졌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은 다시 왕으로 추증되었다. 경신 환국 직후에 진행된 과거사 정리는 정비의 몸에서 태어난 임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암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신환국이 일어난 1980년, 숙종은 개인적인 아픔을 겪는다. 세자 시절부터 10년을 부부로 함께 해온 조강지처 왕비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골수 서인인 김만기의 딸 인경왕후는 숙종과의 사이에서 공주 3명을 낳았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신도 2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서인들은 역시나 골수 서인인 민유중의 딸을 계비로 맞으라고 종용했다. 인조반정 이후 왕비는 반드시 서인 집안에서 뽑는다는 국혼 물실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른 것이다. 결국 숙종은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민유중의 딸을 계비로 맞았다.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이다. 경신환국으로 세력을 잡은 서인은 서인 집안에서 왕비를 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신환국에서 살아남은 남인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또 하나의 정치 공작을 펼친다. 평소 김석주의 정치 스타일을 흠모해온 김익훈이 총대를 메고 살아남은 나인들이 복평군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이것이 바로 임술 고변 사건이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김익훈의 고발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남인은 물론 서인 쪽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게 된다. 김석주와 김익훈의 합작품인 임술고변은 실패였다. 여기서 숙종과 서인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 각자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담합한다. 먼저 외삼촌인 김석주를 보호하고 싶었던 숙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을 핑계로 낙향한 송시열의 귀환을 요구한다. 조정에 오기 전 자초지정을 확인한 송시열은 김익훈의 잘못을 단호하게 인정했다. 송시열의 의견이 전해지자 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젊은 서인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후 영의정 김수항과 김만기를 만난 송시열은 이내 태도를 바꿔 김익훈과 김석주를 옹호했다. 김익훈의 아버지인 김장생이 송시열의 스승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바른 판단을 해 바른 행동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던 젊은 서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만다. 결국 숙종은 김석주를 지켰고 서인은 김익훈을 지켰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서인은 송시열을 주축으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론과 젊은 선비들을 주축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서론으로 분열된다. 숙종은 조선 임금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 이유는 바로 희대의 요부 혹은 세기의 악녀로 불리는 장희빈과의 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숙종은 결코 여인의 치마폭에 휘둘린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까지 정치에 개입시키며 왕권을 강화한 타고난 왕이었다. 1683년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당파를 초월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김석주가 세상을 떠난다. 천연두에 걸린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한겨울에 얼음물에 목욕하며 기도를 하다가 결국 감기가 심해져 세상을 떠난 명성황후의 죽음으로 숙종은 마음에 의지할 곳을 잃었다. 게다가 김석주의 죽음으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었다. 김석주의 부재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경술 환국 이후 실각했던 남인들에겐 기회이기도 했다. 남인들은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책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다. 그 비책은 바로 미인계였다.
중인인 역관 아버지와 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절세미녀 장옥정은 이를 위해 발탁된 여인으로 비난일색인 실록에서조차 잠옷 아름다웠다고 할 정도로 인물이 뛰어났다. 궁녀로 입궁한 장옥정은 자의 대비 처소에서 숙종과 처음 만나게 된다.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는 본디 서인 가문 출신이지만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거치며 서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남인과 손을 잡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명성왕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승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궁 밖으로 쫓겨난다. 하지만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장옥정을 부른 인물이 바로 인현왕후였다. 사실 궁녀가 되기엔 나이가 많았던 장옥정이 나인이 된 것과 승은을 입고 쫓겨난 후에도 종친인 승선군의 집에 머물며 기회를 기다린 것은 모두 전략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자의 대비가 궁에서 쫓겨난 장옥정이 머물 곳으로 승선군의 집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승선군의 어머니인 귀인 조씨는 인조가 살아있을 당시 자의 대비를 핍박했던 후궁이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귀인 조씨는 역모를 일으켜 사사되었고 그녀의 혈육인 효명공주는 서인으로 강등, 승선군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된다. 하지만 효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 승선군을 풀어주었고 훗날 승선군과 그의 아들 동평군은 김석주의 빈자리를 채우며 숙종을 보필하게 된다. 명성왕후의 3년상이 끝난 1686년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은 숙종의 사랑을 마음껏 누린다. 숙종에게 장옥정은 첫사랑이자 열렬한 열애의 대상이었고 장옥정에게 숙종은 인생을 걸어볼 만한 남자였다. 그리고 장옥정을 향한 숙종의 사랑은 남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인들에게 장옥정의 존재는 악몽과도 같았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 서인은 안티 장옥정의 기치 아래 단결했지만 그럴수록 장옥정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더욱 불타올랐다. 이에 서인들은 영의정 김수왕의 손녀를 후궁으로 들여보내 숙종의 사랑을 분산시키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서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장옥정은 수건에 책봉되어 정식 후궁이 된다. 천민 출신 여인이 조선 최초로 정식 후궁이 된 것이다. 1688년 장옥정은 궁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는다. 숙종의 나이 28, 장옥정의 나이 30에 얻은 첫 아들이었다. 왕자의 탄생은 왕실의 경사였지만 당황한 서인들은 임금에게 할애를 올리는 것조차 잊었다. 설상가상으로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장옥정의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천민이 가마를 탔다 하여 가마를 불태우고 그 종들을 매질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고귀한 왕자가 태어나는 날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분노한 숙종은 사건을 일으킨 사원부 금리들의 장사를 명한다. 왕자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숙종 15년 1월 숙종은 대신들 모두에게 입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숙종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많은 신하들이 불참했지만 숙종은 단호했다. 100일도 되지 않은 왕자는 원자로 정해져 명호를 받았고 숙종은 종묘 사직에 원자의 명호를 고했다.
종묘사직의 명호를 고한 원자는 그 후 정비에게서 왕자가 태어나도 세자로 책봉된다. 30이 다 되어 첫 아들을 본 숙종은 하루빨리 후사를 정해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본인은 비록 건강하지만 효종과 현종 모두 마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숙종의 마음이 급했다. 숙종의 결단에 서인들은 당황하였고 2월 초하루 봉조와 송시열이 마침내 붓을 들어 원자의 명호를 종묘사직에 고하는 일은 너무 이르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다. 송시열의 상소는 서인의 온건파인 소론과 원자를 지지하는 남인의 연합정권을 구상하던 숙종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었다. 송시열은 삭탈관직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그를 옹호하는 인물은 그 즉시 파직되거나 유배에 처해졌다. 그 후 숙종의 행동은 일사천리였다. 장옥정과 왕자를 인정할 수도 없었던 서인들의 파직과 사직이 이어졌고 서인들이 떠나간 자리는 남인들로 채워졌다. 서인을 향한 숙청과 남인의 복권은 약 100일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사이 송시열은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주요 인물들이 모조리 파직되고 유배에 처해져 조정에 남은 서인은 인현왕후가 유일할 지경이었다. 숙종은 인현왕후도 내쳤다. 원자의 명호를 종묘에 고한 지 4개월이 지난 5월 2일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고 나흘 후 장옥정은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오른다. 이 일이 바로 기사환국이다. 기사환국의 배경엔 장옥정을 향한 숙종의 지극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장차 왕위를 물려줄 왕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앞서 이방번과 이방석을 대군으로 추증하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있던 단종을 추증하며 왕의 정통성을 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족으로 확정했던 숙종은 자신의 사생활을 정치의 소용돌이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은 것이다. 천민 출신으로 후궁을 거쳐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은 다시 한번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경신한국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남인은 환호했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장옥정의 숙부이자 후견인인 장현이었다. 역관 출신으로 청과의 무역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은 장현은 당대의 재력가였다. 장현의 재산은 숙종의 정치자금이 되었고 막강한 재력가를 곁에 둔 숙종의 왕권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난 지 한 달 후인 6월 3일 숙종은 의금부 도사에게 내려가다가 만나는 곳에서 송시열을 사사할 것을 명했다. 서인의 영수이자 정신적 지주인 송시열의 죽음으로 서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제주도에서 한양을 향해 올라오던 송시열과 한양에서 내려가던 의금부 도사는 6월 7일 전라도 정읍에서 만났다.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은 송시열은 83세의 생을 마감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송시열은 사약을 2사발이나 마시고도 약효가 듣지 않았으며 뜨거운 온돌방에 앉아 있어도 효험이 없어 결국 입천장에 상처를 내고 사약 1사발을 더 마신 후에야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사실 숙종의 환국 정치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경신 환국의 이면에 3번의 난이라는 북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서인으로 바꾼 정권을 다시
남인으로 바꾼 기사 환국의 이면에는 숙종의 국왕으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기사 환국을 통해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을 구상했던 숙종의 바람은 불가능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결국 숙종은 당파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왕권을 구상했다. 왕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서인들을 몰아낸 후 숙종은 그야말로 아들 바보다운 면모를 보인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원자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한 것이다. 숙종의 이런 모습은 훗날 영조가 재현하게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숙종이 기꺼이 팔불출 노릇을 자처했던 장남은 훗날 경종으로 즉위하였으나 재위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이때 경종을 살해한 가장 유력한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영조였다. 형을 죽였다는 비난 속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첫 아들이 요절한 후 40이 넘어서야 아들을 얻는다. 그가 바로 사도 세자이다. 아들이 태어나자 영조는 숙종이 그랬던 것처럼 갓난아기를 원자와 세자로 책봉하고 신하들에게 자랑하는 등 팔불출 노릇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뿐인 친아들을 뒤주 속에 가두고 굶겨 죽이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이때의 노루는 아들을 죽인 영조의 결단을 칭송했다. 기사 환국 직후 남인들은 절정의 권력을 누렸다. 중전의 지위에 오른 장옥정은 둘째 아들을 낳아 자신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였다. 아쉽게도 그녀와 숙종의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왕자의 죽음은 장옥정과 남인 정권에 있어 불안과 불행의 시작이었다. 경신 환국 이후 간신히 연명해온 남인들은 오매불망 그리던 권력을 다시 손에 쥐었지만 오랜 시간 조정을 주도해온 서인에 비해 기반이 부족했다. 게다가 경신 환국 당시 철저했던 숙청의 여파로 탁월한 인재가 없었다. 이런 빈틈을 파고든 사람이 바로 장옥정의 오빠 장희재였다. 기사 환국 이후 숙종은 원자를 위해 남인과 장옥정 일가에 힘을 실어주었다. 원자의 외삼촌 장희재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여동생을 통해 조정에 진출해서 남인 세력 및 종친, 동평군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절대 권력을 누렸다. 신분이 낮은 외척의 승승장구는 위태로운 일이었다. 중인으로 임금의 총애에 기대어 신분 상승을 한 장옥정 일가는 미관 말직이지만 사대부 출신으로 왕실과 사돈을 맺은 후 벼락 출세를 했던 홍봉한이나 김항구와는 급이 달랐다. 기사 환국 이후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남은 서인의 숙청과 임금의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했을 뿐 국정 운영과 인재 배출에서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이것은 다시 서인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값을 환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사 환국 5년 후 살아남은 서인들은 재집권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 승부수란 미인계였다. 장옥정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인들의 방식을 되풀이한 것으로 무소리 출신의 최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기리다가 숙종의 눈에 든 최씨는 승은을 입는 데 성공하였고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는다. 장옥정이 수건 첩지를 받았을 땐 그녀의 출신이 천매님을 문제 삼았던 서인들은 무술이 최씨의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숙종에게 할애를 올렸다. 반면 최씨의 등장으로 궁지에 몰린 남인들은 서인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했다. 최씨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이런 노력을 비웃듯 최 씨는 아들을 낳는다. 원자가 태어난 지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 씨의 활약은 대단했다. 인경왕후 일가와 친밀했던 봉보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최 씨는 남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숙종에게 고했다. 숙종은 무술이 출신의 순박한 최 씨가 당파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숙종 20년 4월 1일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에 새삼스럽게 가책을 느낀 숙종은 어명을 내려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부른다. 인현왕후의 복귀에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인현왕후와 함께 폐서인 되었던 김수왕의 손녀 귀인 김씨도 함께 돌아왔다. 인현왕후의 복위로 장옥정은 5년간의 중전 생활을 마치고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다. 오랜 시간 숙종의 정치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장옥정의 하락과는 달리 서인의 희망 최 씨의 출세는 순조롭게 계속되었다. 1694년 두 번째 임신으로 숙의 첩지를 받은 최 씨는 그에 다시 아들을 낳았다. 최 씨의 활약에 노로는 환호했다. 최 씨가 아들을 낳은 그해 남인 정권의 실세 및 장옥정의 궁녀 14명이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고 67명의 남인 관리들이 유배지로 끌려갔다. 남인이 일시에 실권하고 서인이 정권을 다시 잡은 이 사건이 바로 갑술 환국이다. 갑술 환국이 일어난 이듬해 조선은 현종 시절 경신 대기근에 필적한 을병 대기근이 발생한다. 인현왕후가 복권된 이듬해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한양 진율소에서 죽을 기다리다 굶어 죽은 백성이 하루에 200명이 넘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천재지변이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림들은 이번만큼은 입을 다물었다. 이미 왕비는 돌아왔고 조정은 서인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3년 넘게 진행된 기근 동안 영화를 누린 인물은 최 씨뿐이었다. 갑술 환국이 일어나던 해 최 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영조다. 아들을 낳은 최 씨는 김수왕의 손녀와 같은 품계인 귀인에 봉해지고 1698년 또다시 아들을 낳았지만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99년 숙종은 최 씨를 후궁의 으뜸인 빈으로 승격시킨다. 장옥정이 후궁이 되어 승격되는 과정은 피바람의 연속이었으나 최 씨의 승격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웠다. 그녀의 출세는 장옥정이라는 전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숙종이 남인과 서인, 인현왕후와 장옥정과 함께했던 격정의 17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18세기가 시작된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남인들은 장옥정의 중전 복권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복권이 아닌 장옥정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장옥정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 씨였다. 숙비인 최 씨는 숙종에게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옥정의 저주 때문이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지나기 전 장옥정은 숙종이 내린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았다. 당시 14살이던 세자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론 대신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으나 외면당했다.
소론과 남인들은 세자를 위해서라도 장옥정의 사약은 면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고 사면을 주청한 신하들은 유배에 처해졌다. 그리고 장옥정이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후궁이 왕비에 오르지 못하도록 궁의 예법을 고쳤다. 장옥정과 인현왕후는 숙종을 사이에 둔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숙종의 아내이자 정치적 파트너로 그를 강력한 군주로 만드는데 목숨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숙종은 두 아내를 잃은 후 다소 나약해진 모습을 보인다. 왕권 강화를 우선시하며 신권의 강약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던 정과는 달리 갑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노론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3번의 환국을 치르며 숨가쁘게 살아온 숙종은 어느덧 지쳐갔다. 이를 반영하듯 제위 31년이 되던 1705년 숙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의 의사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라 신하들과 세자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파동은 나흘 만에 싱겁게 끝이 났다. 해프닝으로 끝난 선의 파동을 통해 숙종은 만족감을 얻었다. 단지 국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하들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은 숙종이 이미 정치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론은 숙종의 심리를 이해했고 재빨리 숙종의 심리 맞춤형 전국 운영을 시작했다. 선의는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실제로 장옥정의 아들인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경우 노론의 앞날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현왕후와 장옥정이 세상을 떠난 후 내명부의 실권은 숙빈 최 씨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 씨는 감히 중전의 자리를 노리지 않았고 덕분에 숙종의 총애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인현왕후와 장옥정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 숙종은 간택령을 내리고 3번째 왕비를 맞았다. 그녀가 바로 숙종의 마지막 정비인 인원왕후이다. 인원왕후 역시 자식을 낳지 못했고 세자와 연인군은 숙종 말년 왕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1710년 소론 정권의 중추 역할을 하던 영의정 최석정을 비롯해 그를 비호한 삼사와 승정원의 관리들이 일시에 실각하면서 노론이 권력을 독점했다. 최석정의 실각은 숙종의 오랜 질환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미 50세가 넘은 숙종은 병을 앓는 동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쾌유를 간절히 바라는 염려가 듬뿍 담긴 이의명의 상소를 받은 후 최석정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듬해 세자의 어머님으로 장옥정의 형을 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론의 영수 남고만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정은 완벽하게 노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송시열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정계의 진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병들고 나약해진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의명은 숙종 43년 숙종과 독대하였다. 이것이 정유 독대로 이때 숙종은 이의명에게 연인군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의명은 숙종의 속내를 곧바로 파악했다. 사실 죽은 송시열을 다시 복직시킬 때부터 숙종의 마음은 이미 노론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마음이 약해진 숙종은 병약할 뿐 아니라 지지 세력이 미약한 세자 대신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 씨의 아들 연인군에게 보위를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자를 바꾸는 일은 엄청나게 복잡할 뿐 아니라 자칫 많은 이들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이었기에 정유독대 후 숙종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다.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문제가 일어날 경우 이를 빌미로 세자를 폐위시키고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연인군에게 보위를 물려줄 계획이었다. 젊은 시절 피도 눈물도 없이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숙종은 어느덧 자식에게 안전하게 보위를 물려주는 것만이 지상 과제가 된 늙은 임금으로 변해 있었다. 세자는 숙종의 뜻대로 대리청정을 시작했다. 3살 때 세자로 봉해진 후 14살에 어머니 장욱정의 죽음을 목격하고 30살을 맞은 세자는 신중했다. 그는 대리청정 기간 내내 특별한 잘못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특정 당파에 대한 호불호를 결코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 누구보다 임금이 되고 싶었던 연인군과 노론은 애가 탔지만 결국 세자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기에 숙종은 세자를 바꾸지 못한 채 1720년 세상을 떠난다. 정유 독대로 인해 경종은 4년간의 대리 청정 기간과 4년 동안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연인군과 노론들에게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게 된다. 노론은 경종이 후사가 없음을 들어 연인군을 왕세제로 세웠다. 연인군은 병중인 경종에게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상극이라는 계장과 생감을 올렸다. 그 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연인군은 경종을 죽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으며 조선의 제21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된다. 세자를 바꾸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숙종의 선택은 사후 극심한 당쟁을 불러왔고 후손을 온전히 복원하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